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이라는 이게 새로운 형태의 화폐일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요한 혁신으로 여기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우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돈, 그러니까 명목화폐 시스템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시간이 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경험. 다들 하고 계시죠? 네, 그쵸. 체감되죠, 확실히. 식료품값, 집값, 학비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자료 중 하나는 이걸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위해 등장했다는 관점에서 그 기술적 배경이랑 핵심 주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강조하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측면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자료들 중에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고장났다, 브로큰이라고 꽤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구매력 하락,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예시들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1,000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은 한 $930치밖에 못 산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꽤 많이 떨어졌네요. 1년 반에. 그렇죠. 그리고 약간 옛날 이야기 같지만 할아버지 세대는 영화 한 편을 5센트에 봤다거나 지금 수백만 달러짜리 집이 불과 몇십 년 전엔 10만 달러도 안 했다는 이야기들. 이게 단순히 물건값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약간 헷갈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화폐 공급량 팽창. 그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돈을 많이 찍어내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행위가 그게 사회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돈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한 자료에서는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 발언을 이용하면서 이게 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로 은행 계좌 숫자를 이렇게 뿅 하고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와,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새로 풀린 돈이 곧바로 뭐 우리 실물 경제로 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해요. 아, 그래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계속 부풀려지고 이미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월급처럼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군요. 자료들을 보면 부업을 갖는 게 당연해지고, 네, 맞아요. 맞벌이가 거의 필수가 되고. 매니저처럼 끊임없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공감 가는 비유예요. 심지어 집이 가장 중요한 저축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 그러니까 당신의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고요.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디지털 자산, 가장 강력한 저축 기술, 뭐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이게 인간의 조작이나 인플레이션, 심지어 압수로부터도 자유롭다고 강조하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희소성.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에 장부가 분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분산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당신이 소유한 것이 진정 당신의 것이라는 말처럼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꼽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그 비트코인 백서의 핵심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도 개인끼리, P2P라고 하죠. 네, P2P. 개인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자서명이요. 그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내가 이 돈의 주인이고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뭐랄까? 도장 찍어서 증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디지털 도장이군요. 네.
이렇게 거래마다 도장을 찍어서 쭉 연결하면서 소유권의 역사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같은 돈을 여기 쓰고 저기 또 쓰고 이런 소위 이중지불 문제는 어떻게 막는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기존 시스템에선 은행이 다 확인해 주는데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 백서가 해결하려고 했던 핵심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든 거래 내역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알리는 거예요. 다 공개한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타임스탬프랑 작업증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타임스탬프랑 작업증명.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거래들을 묶어서 블록이라는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각 상자에 시간을 딱 찍어서 순서대로 사실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블록체인이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시간 순서대로 거래 기록을 쭉 쌓아나가는 뭐랄까 공공거래장부 같은 거예요. 공공장부.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상자, 즉 블록을 사슬에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암호 퍼즐을 풀어야만 연결할 수 있어요. 암호 퍼즐요? 네, 이 퍼즐 풀이 과정을 작업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풀려면 상당한 컴퓨터 연산 능력, 그러니까 CPU 파워가 필요해요. 아,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일단 한번 연결되고 나면 그 안에 기록된 거래 내용을 만약 바꾸려고 한다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상자들의 퍼즐을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야 하거든요. 와,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록을 위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원리예요. 결국 다수의 정직한 참여자들이 가진 컴퓨터 파워가 공격하려는 사람보다 크다면 가장 길게 이어진 사슬이 진짜 거래 기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일종의 컴퓨터 파워가 곧 투표권인 약간 민주적인 합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직하게 참여할수록 시스템이 더 안전해지는 거군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기술적인 원리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실제 돈으로서는 어떨까요? 자료들에서 좋은 화폐가 가져야 할 속성들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금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 같은 명목 화폐와 비교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비교가 이해를 돕는 데 좋죠.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희소성이에요. 이건 뭐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총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네,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반면에 달러 같은 돈은 이론상 정부나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도 물론 희소하지만 뭐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거나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량이 늘어날 여지는 있고요. 맞아요.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커요. 다음으로 분할성을 볼 수 있는데요. 1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 그러니까 1억 분의 1까지 쪼갤 수 있어요. 1억 분의 1이요? 와. 네, 이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는데 덕분에 아주 적은 금액의 거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금은 물리적으로 작게 자르기 어렵고 명목화폐도 동전이나 지폐 최소 단위가 있고요. 그렇네요. 세 번째는 휴대성. 이건 정말 비트코인의 강점인 것 같아요. 디지털 형태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거의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죠. 네, 이메일 보내듯이요. 맞아요. 금을 들고 국경을 넘거나 은행 통해서 해외 송금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꽤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디지털 데이터는 물리적인 마모나 손상 없이 여러 곳에 복사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종이돈이나 동전은 닳거나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금도 물론 잘 반하지는 않지만요. 다섯 번째는 검증 가능성인데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컴퓨터로 전체 발행량이나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투명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네,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크고요. 금은 이게 진짜 금인지, 순도는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가 감정해야 하고 위조 지폐 문제도 늘 있고요. 그렇죠. 여섯 번째로 역사성을 따져보면 확실히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류와 함께 해왔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네, 그건 무시 못하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나왔으니 이제 한 15년 정도 되었죠.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14년 정도 언급되었지만요.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해왔고 다른 속성들에서 워낙 강점을 보이니까 빠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들은 강조해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검열 저항성인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비트코인 거래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간 기관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개인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허가 없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거래가 이유 없이 차단되거나 내 자산이 동결될 위험이 훨씬 적다는 의미니까요. 네, 그런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검열 저항성은 개인의 금융 자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잠재력이 있는 거죠. 내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원할 때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앞에서 말한 명목화폐의 그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 즉 구매력 하락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줘요. 아,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는 희망. 네, 그런 희망이죠. 그래서 자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개인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한 네트워크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게 바로 가격 변동성 문제잖아요.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오르내리는 걸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변동성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죠. 자료에서도 솔직하게 하락장에서는 80%씩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거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점은 그런 폭락 이후에도 가격은 결국 항상 회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 장기적인 관점? 네,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긴 호흡으로 줌아웃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초기 인터넷이나 다른 기술혁명 때도 비슷한 혼란과 거품 붕괴가 있었다는 비유를 들면서 칼로타 페레즈라는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중요한 혁신은 충돌, 크래시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료들은 이런 변동성을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기술이 처음 등장해서 주류 사회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통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뭔데? 어떻게 쓰는 건데?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요. 네, 그랬었죠. 비트코인 역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새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배우고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 오히려 아직 이르다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초기 단계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비트코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꽤나 밝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던가요? 첫째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힘겹게 사는 대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늘어나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해요. 이걸 밝은 오렌지색 미래, 브라이트 오렌지 퓨처라고 표현하던데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투자 전문가처럼 끊임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아, 돈 걱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 좋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돈 문제, 특히 한정된 자원을 누가 통제하느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봐요. 아, 현재 고장난 돈 시스템 자체가 많은 문제의 뿌리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의 이동에 대한 기대예요. 빚에 의존해서 몸집을 불리는 거대 정부나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가족에게 더 많은 경제적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사회. 맞아요. 다섯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기술 덕분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계속 싸지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내 돈의 가치는 보존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논리죠. 오, 그럴듯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대담한 주장이긴 한데 역부의 이전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해요. 역부의 이전이요? 그건 뭔가요? 먼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일찍 참여한 평범한 사람들이 나중에 뒤늦게 참여하는 전통적인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네요. 정리하면 화폐의 희소성이 오히려 다른 모든 것의 풍요를 이어진다는 언뜻 들으면 좀 역설적인 주장으로 요약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건전한 돈이 있어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종합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단순히 새로운 투자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돈 문제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해결책?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사람의 변덕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조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 참여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인센티브요? 네. 아까 말한 작업 증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시스템을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건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었군요. 그렇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자면 모든 거래 기록은 공개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실제 신원은 공개 키라는 암호 뒤에 가려져 있어요. 아, 그럼 완전 익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죠. 물론 특정 키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지면 추적될 수도 있으니 자료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키를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다고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긍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다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희소하고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검열에 저항하는 디지털 화폐 혹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물론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인터넷이 정보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듯이 어쩌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격 변동이라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거래와 가치 저장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신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에 대한 신뢰 대신 오직 수학적인 암호 증명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만약 널리 퍼진다면 우리의 경제활동 방식, 더 나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